곰탕, 한 그릇에 뭉그러진 사실과 마음. 정재민. 나는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출근할 때 자전거 위에서 해가 뜨거나 퇴근할 때 자전거 위에서 해가 질 때도 있다. 주로 개천가에 난 자전거 도로를 달린다. 곁을 지나는 다른 운전자들은 쇼트트랙 스케이트 선수처럼 상체를 숙이고 재빠르게 휙휙 내달리지만 나는 느릿느릿 주변을 구경하면서 달린다. 다른 자전거와 레이싱을 펼친다거나 다른 자전거를 앞질러 가고 싶은 욕심이 없다. 나는 그저 평온하게 산벌을 가는 기분을 오랫동안 느끼기 위해서 햇볕의 따스함을 느끼면서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디오의 베이스 음을 조금 더 키우듯이 내 심장의 두근거림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고 싶어서 자전거를 탄다. 개천을 묵묵히 흐르는 물과 양쪽으로 무성하게 난 그 속에 돋아난 민들레나 해바라기 같은 꽃들을 무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페달을 밟는다. 가장 집중하는 것은 얼굴에 불어오르는 바람의 감촉이다. 추운 날은 피부가 얼얼하고 더운 날은 사우나에 들어선 것처럼 후끈거린다. 햇살이 얼굴에 닿을 때의 느낌에도 주목한다. 그러다 보면 똑같은 길을 매일 달려도 매일 느낌이 달라진다. 자전거를 타고 법원에 도착하면 마음속 쓰레기통에 넣어둔 잡념들을 쓰레기 소각장에 비우고 온 듯 홀가분한 기분이 든다. 불순물이 제거된 만큼 나 자신이 좀 더 또렷해진 느낌이 든다.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착해진 느낌이 든다. 샤워를 하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경치를 내려다보며 커피에 샌드위치를 먹는다. 너무 맛있다. 이것을 맛있게 먹으려고 부로 1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자전거가 인간이 만든 무동력 소품들 중에 가장 근사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가느다란 바퀴 2개만 달린 물건이 옆으로 쓰러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까? 내 몸보다 큰 기계가 한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가볍다는 것도, 타이어가 지면에 접촉하는 부분이 그렇게 좁다는 것도 신기하다. 무엇보다도 기름이나 석탄과 같은 연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인간의 힘만으로 그토록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가장 놀랍다. 세상에 신기한 물건이 셀 수 없이 많지만 내 마음속 가장 큰 경탄의 꽃다발은 오랜 시간 자전거 앞에 놓여 있었다. 언젠가 자전거와 책과 커피를 파는 가게를 운영해 보는 것도 꿈이다. 고등학생 때에는 3년 내내 자전거로 등하교를 했다. 고등학교에 갔더니 군대 문화가 많았다. 조례 때 인사는 정직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거수경례로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선배들이 찾아와 원산복극을 시키면서 분기 잡는 시간이 있었다. 스쿨버스에서 1학년은 감히 자리에 앉을 수 없었고 3학년은 누아르 영화 주인공들처럼 눈에 힘을 주고 앉아 있었다. 그런 분위기가 싫어 스쿨버스를 타지 않고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기 시작했다. 집이 조금 먼 편이어서 오르막 내리막이 뒤섞인 길을 매일 왕복 2시간 정도 자전거로 달렸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자전거를 탔다. 비가 심하게 오면 커다란 비닐봉투를 얼굴에 덮어쓰고 눈, 코어에 구멍을 뚫었다. 덕분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따로 운동을 하지 않고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체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현대문학 2016 에세이에서 소설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저속의 기호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걷는 것보다는 약간 빠를지도 모르지만 자전거로 가는 것보다는 느리다라는 정도의 속도입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너무 머리에 회전이 빠른 사람, 특출하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소설 쓰는 일에는 맞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말은 판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했나. 재판할 때도 자전거를 느리게 타고 갈 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간간히 멈춰서서 멍 때리기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재판을 하는 판사도 재판을 받는 당사자도 지금보다 기분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산업급 납입에 쪼들리는 총알택시 운전사처럼 헉헉거리면서 내달리는 경우가 많다. 문제의 그날은 일요일인데도 사무실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판결문을 썼다. 지역적 쟁점까지 거론하면서 당사자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바람에 기록이 수천 페이지로 불어난 깡치였다. 판결문이 50페이지를 넘어섰다. 이렇게 열심히 써도 판결문을 읽는 사람은 검사와 피고인뿐이다. 판결문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피고인이 과연 다 읽을 수나 있을는지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너무 두껍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손님의 팔다리가 들어가지 않는 옷을 만드는 재봉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판결문이 자세할수록 항소심 판사들이 좋아한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사건을 파악하기도 쉽고 판결문을 쓰기도 쉽다. 항소심 판사들 사이에서 좋은 평을 받아야 판사 평성이 좋아진다. 법원장은 단독 판사를 평정할 때 항소심 판사들에게 물어본다. 그러니 판결문을 작성하는 판사들 중에는 사실 피고인이 읽기 편한 판결문보다 항소심 판사들이 만족할 판결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판결문의 양은 점점 더 많아지고 거기에 적힌 글은 쉬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판사 입장에서는 한 건을 해결하는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지고 야근과 주말 근무가 불가피해지고 사건 당사자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여유가 없어진다. 황소에 올라타듯 자전거를 타고 그날도 밤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개천가에 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자전거가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한밤중이라 인적이 드물었다. 모처럼 공기도 맑았다. 학창시절 음악을 들으며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던 일도 떠올랐다. 휴대전화를 꺼내 그 시절 즐겨 듣던 015B의 음악을 틀었다.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H에게 5월 12일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나는 속도를 올렸다. 빨리 달리고 싶어졌다. 황소에 올라타서 목줄을 잡은 것처럼 엉덩이를 쳐들고 페달을 밟았다. 앞바람을 가르며 주변 사람들을 가르며 질주하다가 숨이 차오르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렬하게 느껴졌다. 으아! 그때 자전거가 도로 위에 불쑥 튀어나와 있던 돌뿌리에 걸리더니 앞으로 빙글 돌았다. 몸이 허공에 붕 뜨는가 싶더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급작스러운 움직임에 상황 판단도 잘 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큰 충격의 파도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통증이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큰 고통 때문에 작은 고통이 멀게 느껴졌다. 산책 내지 조깅을 하던 사람들이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갔다. 술에 취해서 쓰러진 주정뱅이처럼 보는 것 같았다. 휴대전화로 119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머리맡에 떨어진 전화기까지 손이 닿지 않았다. 나는 잠시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반듯하게 누웠다. 밤하늘에 흩어진 소금처럼 흰 별들이 보였다. 데킬라 잔 끝에 걸린 레몬 조각 같은 노란 달도 떠 있었다. 015B의 노래를 들으면서 땅바닥에 드러누워 바람을 맞으며 밤하늘을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때 어떤 남자가 어둠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물었다. 저기 괜찮으신가요? 아니 요즘 세상에 이런 사마리아인이 있나 해서 쳐다보니 낯이 익었다. 우리 법원 직원이었다. 아니 계장님! 아니 판사님! 선한 사마리아인 직원 덕분에 나는 무사히 택시를 타고 동네 대학병원에 있는 응급실로 갔다. 병원 건물은 백화점처럼 깔끔했다. 젊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내 팔 곳곳을 누르면서 아프냐고 물었다. 아플 때도 있었고 안 아플 때도 있었다. 의사는 골절된 것 같은데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촬영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엑스레이를 찍으러 방사선실에 갔다. 방사선사가 촬영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했다. 나는 팔과 옆구리가 아파서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엑스레이 기계같이 투박한 말투로 그래도 정해진 대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할 수 없이 옷을 넝마처럼 반쪽만 겨우 걸쳤다. 나는 기계에 들어누워서 팔과 옆구리를 자세를 바꾸어가며 다각도로 엑스레이를 찍었다. 팔이 아파서 요구하는 자세를 취할 수 없다고 해도 그녀는 정해진 대로 찍어야 한다며 지시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다그쳤다. 정형외과 앞에서 1시간 넘도록 기다렸다. 그곳에서 20대로 보이는 전공의와 인턴 둘이서 환자를 보고 있었다. 전공의는 목소리가 걸걸하고 태도에 거침이 없었다. 아나무인 스타일이었다. 주눅이 들어 조심조심 묻는 할아버지 환자에게 짜증을 내면서 아 그렇게 기다리면서 날밤을 까야 됩니다. 내가 지금 더 해줄 게 없어요. 라고 쏘아붙였다. 뽀얀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솜털 같은 구렛나루 나 있어서 더 보기가 싫었다. 전공의는 옆에 인턴을 함부로 다루면서 지속적인 핀잔과 지적을 투척했다. 나는 그 전공의에게 치료받고 싶지 않아졌다. 그에게 치료를 받다가는 팔보다 기분이 더 상할 것 같았다. 병원을 떠나고 싶어졌다. 내 앞에 환자가 그 할머니 한 명뿐인데 1시간 이상 방치된 채 기다리는 것도 싫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전공의가 놀란 표정으로 나에게 환자 어디 갑니까? 라고 물었다. 나이가 10대살은 어릴 것 같은데 말투는 10대살 많은 사람 같았다. 나는 그냥 집에 간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갈 수 없다고 했다. 들어올 때에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일단 들어오면 나갈 수 없다고 했다. 근거가 뭐냐고 묻고 싶었지만 법률가 티를 내기 싫어서 다시 앉았다. 전공의는 턱짓으로 인턴에게 내 팔에 빨리 석고붕대를 해주라고 지시했다. 고등학생처럼 어리게 생긴 인턴이 달려와서 내 팔에 붕대를 감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다시 풀기를 3번이나 반복했다. 풀고 다시 감을 때마다 팔의 통증이 점점 더 커졌다. 아마도 석고붕대를 처음 씌워 보이는 것 같았다. 내 팔에 감긴 석고붕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러 온 전공의가 보더니 내 코앞에 인턴에게 버럭 소리를 졌다. 야, 이게 대체 뭐야? 다시! 인턴은 다시 붕대를 감으면서 내 귀에만 들리는 소리로 씨 라는 욕설을 거듭 내뿜었다. 나는 다시 간다고 했다. 전공의는 못 간다고 했다. 나는 못 가게 하는 근거가 뭐냐고 했다. 전공의는 당황하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해서 환자가 못 나가는 근거가 뭔지를 물었다. 그러고는 돌아와서 갑자기 친절하게 말했다. 가실 때 가시더라도 그럼 석고붕대를 하고 엑스레이만 찍고 가시라고. 나는 왼팔에 석고붕대를 하고 다시 방사선실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런데 좀 전에 이 방사선사가 석고붕대를 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을 거듭 찍었다. 왜 오른손을 찍느냐고 물어보니 의사가 오더라고 했다. 얼마나 더 찍어야 하느냐고 물으니 아직 많이 남았다고 했다. 나는 중단하고 그 전공의에게 왜 오른손을 찍어야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전공의는 당황하더니 왼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전공의보다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전공의는 방사선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언제 오른손을 찍으라고 했냐, 왼손을 찍으라고 했지 하고 소리쳤다. 방사선사는 분명히 아까 당신이 오른손을 찍으라고 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실랑이를 벌이면서 지루할 정도로 싸웠다. 저 두 사람을 내가 조정 내지 화해를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곰탕에는 곰이 들어가지 않는다. 전공의의 제지를 만류하고 그냥 병원을 떠나려는데 원무과 직원이 잘못 찍은 오른손 엑스레이 촬영비까지 달라고 했다. 아,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대학병원의 수준이라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법원에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감정이 수그러들었다. 당사자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신음하는데도 판사인 내가 정해진 대로 한답시고 그들을 무리하게 절차 속에 집어넣고 그들에게 무례한 태도로 말하고 왼팔과 오른팔을 바꾸어 판결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무죄를 선고해야 할 사람에게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을 풀어준 적이 있지 않았을까? 그들은 돌아서자마자 한탄했을 것이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법원이라니 하면서. 결국 다음날 다른 병원에 갔다. 여러모로 정상적인 병원이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손목과 팔에도 골절이 있었다. 왼쪽 팔에 통째로 깁스를 했다. 갈비뼈 골절은 별 수 없다고 해서 병가를 내고 꼼짝도 못한 채 집 침대에 누워있었다.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마다 갈비뼈에 통증이 몰려왔다. 곰탕이 먹고 싶어졌다. 파가 둥둥 떠있는 뿌연 국물에 소의 살과 연골이 몰캉몰캉 씹히는 곰탕. 어머니는 내가 아프거나 다칠 때마다 곰탕을 끓여주었다. 소뼈를 고아낸 국물이라고 그걸 먹으면 뼈와 살이 잘 붙는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곰탕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곰을 끓이는 음식인 줄 알았다. 염소탕은 염소를, 꽃게탕은 꽃게를, 잉어탕은 잉어를 끓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는 곰탕을 먹으면서 그 속에 들어간 연골이나 뼈가 곰의 발가락이라고 믿었다. 와, 곰의 발가락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하는 식이었다. 당구 신화에 나오듯이 곰이 인간의 원조이기 때문에 곰탕을 먹으면 새살이 돋는구나 하고 믿었다. 그래서 괜히 마늘도 더 집어먹고, 그러나 곰탕이라는 이름은 고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한다. 고다는 뭉그러지도록 푹 삶다, 진액만 남도록 푹 끓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니 곰탕은 푹 구워서 만든 탕이라는 뜻이다. 곰탕은 맛도 좋지만 먹는 재미도 있다. 꼬리곰탕은 입으로 쪽 빨아 당기면 뼈다귀에 붙어있던 흐물흐물해진 고기가 쏙쏙 빠져나온다. 양지곰탕은 고기를 건져내서 수육처럼 기름장이나 마늘장에 찍어 먹으면서 고소하기 이를 데 없다. 소의 무릎관절인 도가니를 넣고 끓인 도가니탕은 말캉말캉하면서 탱글탱글한 물렁뼈를 우물우물 씹는 재미가 있다. 부글부글 끓는 희뿌연 곰탕에 파를 듬뿍 넣고 굵은 흰소금도 넣고는 후루룩 후루룩 먹고 싶다.
도가니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고 싶다. 엄지와 검지로 꼬리뼈 조각을 들고 고기를 빨아먹고 싶다. 집에서 종일 곰탕을 끓이는 건 사실상 어렵다. 나가서 사 먹으려 해도 몸이 불편하니 외출할 수 없다. 몸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나가서 곰탕을 먹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사고를 고아낸 국물을 마시고 도가니 물렁뼈를 먹으면 어머니 말대로 뼈가 금세 붙을 것 같다. 뭉그러진 고기 조각을 잘 맞추다. 수년 전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어떤 남성이 곰탕집에서 곰탕을 먹고 나가다가 앞에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증거로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곰탕집 안 CCTV가 있다. 그러나 그 화면만으로는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앞뒤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면 곰탕을 먹고 신발을 신고 나가는 과정에서 13초 안에 만졌다는 뜻이다. 피고인에게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자 그 남성의 아내가 억울하다는 취지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이 사건은 곧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나도 진실은 모른다. 내가 직접 재판하지 않았고 기록을 보거나 증인 진술을 직접 들은 적도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의 어느 한쪽 변론을 지지할 생각이 결코 없다. 진실은 너무나 간단하다. 피고인이 만졌거나 안 만졌거나 무엇이 진실인지는 당사자들이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 한 그릇의 곰탕을 만들기 위해 20시간 사골을 끓이고 고기를 썰고 고명을 만들고 뚝배기를 데우는 작업이 숨어있는 것처럼 판사가 결론을 내리면서 헛다리를 짚으면 파장은 곰탕을 엎지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피고인이 만진 적이 없는데 유죄 판결이 났다면 그의 안에 그래서 볼 수 있듯 한 가족의 명예가 산산조각이 난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다시 취직을 못할 수도 있다. 반면 피고인이 만졌는데 무죄 판결이 나면 피해자가 억울하다. 자기 돈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해 큰 마음을 먹고 고소를 해서 국가에 처벌을 호소했음에도 가해자가 면죄부를 얻고 유유히 빠져나갈 때의 그 참담한 마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판사가 되기 전에는 판사의 일이 주로 법리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판사가 되고 보니 대부분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그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피고인이 그 자리에 갔는지 안 갔는지, 피고인이 그때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피고인이 그때 특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 작업이다. 재판의 승패도 대부분 사실 확정에서 판가름 난다. 재판은 유화복 원사가 옛날 명화를 복구하듯이 과거를 복구하는 작업이다. 어두운 밤 랜턴을 들고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도둑처럼 숨어있는 과거의 흔적들을 채집해서 모자이크처럼 끼워 맞추는 것이다. 난이도 측면에서도 법리보다 사실 확정이 더 어렵다. 판사가 법리적인 문제를 잘 모를 때에는 먼저 법조문을 찾아서 적용해보고 법조문이 애매하면 판례를 찾아보고 판례가 없으면 교과서나 논문을 찾아보고 국내 자료가 없으면 외국 자료를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똑똑하다고 소문난 동료 판사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해결된다. 그러나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렇지 않다. 판사가 되기 전에는 증거를 찬찬히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손쉽게 사건의 진상을 알아낼 수 있을 줄 알았다. 드라마 속 셜록 홈즈나 CSI처럼 순진한 착각이자 발칙한 오해였다. 판사는 증거를 채택한 다음 채택한 증거를 놓고 증거조사를 한다. 증거조사 절차에서는 판사가 증인을 신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각종 문서를 읽으면서 어떤 사실의 존부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다. 그러나 증거조사를 한다고 해서 범죄 당시 상황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3D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되는 것도 아니다. 셜록이나 CSI에는 아기가 딱딱 맞는 완벽한 증거가 등장한다. 다 끼워 맞추면 진실이 온전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증거가 늘 부족하다. 증거가 충분하면 사건이 법정까지 왔겠는가? 현실의 법정에서 증거들은 퍼즐 조각이 아니라 곰탕 속 고기 조각 같다. 몇 조각 있지도 않은 데다 그 조각도 귀퉁이가 녹아서 형체가 없다. 그래서 아기가 안 맞는다. 소머리 곰탕에 들어간 고기와 뼈를 다 모아도 소의 얼굴이 재생되지 않는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이런저런 말 중에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지만 오해도 있다.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의 말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피해자인 여성의 말 자체가 증거다. 물론 그 말의 신빙성은 별개 문제다. 이것은 형사소송이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말이 주장일 뿐 증거가 아니다. 물론 당사자 본인의 신문에 그것을 증거로 삼는 절차가 있지만 실무상 잘 하지 않는다. 신문을 해봤자 원래 하던 주장을 되풀이하며 우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부분은 논리와 상식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예컨대 형사재판에서 누구에게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전치 2주짜리 진단서를 내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의사를 속여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2주짜리 진단서는 환자가 의사에게서 가서 말로만 아프다고 해도 끊어주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에는 상해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하는가?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가? 상대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폭력의 증거라면서 머리카락 수십 가닥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욕조에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몰아서 사진 찍은 것이라 반론한다. 그러면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가,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중추돌 교통사고 사건을 재판할 때 각 충돌로 인한 장애율을 산정해달라는 내용으로 감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요구했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감이 떨어졌는데 바람이 불어 떨어진 건지, 감이 익어서 저절로 떨어진 건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떻게든 답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었지만 그 심정만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성범죄 전담판 재판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성범죄 동영상을 본 날이 잦았다. 예컨대 지하철 안에서 잠복 경사들이 찍은 동영상들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몸의 어느 부분을 얼마나 밀착시켰는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간 반복을 수없이 한다. 그래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면에 행위 여부가 선명하게 나왔다면 법정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달리 방법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계속 영상을 구간 반복해보게 된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법학의 대가라 해도,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라 해도 이런 동영상을 계속 다시 돌려본다고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을 때가 많을 것이다. 판사를 더 위축시키는 것은 바로 당사자는 진실을 안다는 사실이다. 뻔히 다 알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확실하게 모르는 무엇인가를 다 아는 척하며 가르쳐야 하는 선생이 된 기분이다. 분명한 답이 존재하는 그 사소한 사실을 한 조각조차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이 판사를, 인간을 한없이 작게 만들 때가 있다. 재판했던 과정 중에 유독 기이치지 않는 강제추행 사건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연세가 많은 분으로 지방의 작은 동네에서 수십 년 동안 각자 장사를 하면서 살아온 사이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어느 날 밤에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만지고 갔다는 것이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자 검찰의 기소 요지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결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펄쩍 뛰었다. 그러면 피해자 역시 펄쩍 뛰면서 나야말로 피고인이 무죄를 받으면 자살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 이번엔 피고인의 아내와 가족이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지 말고 그냥 지금 죽으라 하며 펄쩍 뛰었다. 나야말로 펄쩍 뛸 지경이었다. CCTV가 있을 리 없는 어느 작은 가게에서 아무 목격자도 없이 단둘이 있는 현장에서 그것도 순식간에 발생했다는 추행의 유무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무죄 판결을 하자니 피해자가 죽을 거라 하고 유죄 판결을 하자니 피고인이 죽을 거라고 한다. 곰탕을 먹을지 설렁탕을 먹을지 헷갈릴 때 판사는 어떠한 사실을 인정할지를 입증의 기준과 입증 책임에 따라 결정한다. 판사는 어떠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확신을 가질 때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신은 어느 정도 강해야 하는가? 확률로 따지자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51% 이상이면 인정할 수 있고 49% 미만이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면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입증의 기준은 판사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어야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다.
형사재판의 입증의 기준은 민사재판, 가사재판 등 다른 재판보다 더 높다. 법과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외에 다른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심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아니라 반대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다시 말해서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모두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는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 예컨대 내가 부러진 뼈를 빨리 붓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할지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지금 이 순간 나로서는 일단 곰탕을 먹고 싶은 마음이 크다. 어릴 적 어머니가 곰탕을 먹으면 뼈와 살이 잘 붙는다고 말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곰탕보다 더 뼈가 붙는 데 도움이 되는 메뉴가 존재할 합리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확답할 수 없다. 인터넷으로 맛집 검색을 하거나 식당가를 돌아다녀 곰탕보다 더 뼈가 붙는데 효과가 좋은 메뉴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 곰탕이 순간 먹기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정하려면 인터넷 검색과 시장 조사를 통해 곰탕만한 것이 없다는 근거까지 있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이런 종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피고인을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곰탕 외에 다른 먹을 만한 음식이 없는지를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따져보지 않았어도 지금 내가 가진 정보와 경험에 비추어 곰탕이 최선의 선택일 개연성이 높다. 이 정도의 확신이 민사재판의 입증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능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판사로 하여금 입증의 기준 이상의 확신이 들도록 만들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은 판사의 확신을 흔들어서 입증의 기준을 밑돌도록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떠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때 판사를 구해주는 것이 입증 책임이다. 어떠한 사실이 존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에 입증 책임을 지는 쪽에게 불리하게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애매할 때는 어느 쪽으로 결정한다고 방향을 정해놓는 것이다. 가령 곰탕을 먹을지 부대찌개를 먹을지 헷갈릴 때에는 나트륨이 적은 것을 먹는다거나 값이 싼 것을 먹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다. 민사, 가사, 행정재판은 원고와 피고가 입증 책임을 골고루 나누어진다. 법률의 문헌을 1차적 기준으로 삼는다. 법조항의 본문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입증하면 단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식이다. 예컨대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조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채무 불이행 사실만 입증하면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원고가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더라도 패소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고의의 과실이나 위 법조문의 단서에 규정되어 있고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기 때문이다.